안녕하십니까? 하우투 행정법 강의 다방자성을 위한 기초입문 제2강 행정소송의 한계입니다. 이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이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에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이러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맨날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한계는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은 그 소송의 대상이 행정이라는 점, 그리고 행정작용을 행정소송 제도를 통하여 통제한다는 점에서 그 다루는 범위가 문제된다. 서론, 이제부터 행정법 답안 작성을 위하여 행정소송 제도의 학습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가서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논의는 행정소송 제도에 관한 학습에 선행하는 논의로서 행정소송의 모든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다루지 못한다면 혹시 다룰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연구하는 것이죠. 교재에서는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라는 목차 아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행정소송의 대상은 행정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작용이기만 하면 모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두 되기만 한다면 모두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것은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 행정법 제19조가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의미 있는 물음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행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이거나 제2호의 처분의 부작이어야 하죠. 이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문제에서 다루므로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란 건 사법작용이죠. 그럼 사법작용은 법원이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그 분쟁에 적용되는 법을 해석 판단하고 그 해석 판단된 법을 분쟁의 대상에 적용함으로써 이 분쟁을 해소하는 작용이죠. 좀 말 하나가 빠졌네요. 이 적용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이 정의로부터 분쟁의 성질 자체가 구체적인 사건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해석 판단된 법은 그 분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분쟁 해소 방식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이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 그 다음에 소극적일 것에서 이 세 가지가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 사건이 한다는 것과 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 둘이 합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라 나오느냐, 사법 본질적 한계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의 방식은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권력분립적 한계라고 이렇게 논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소장을 쓰는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소장 한번 봐볼까요? 소장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좀 궁금하면 법원에 가시면 이거 다 이 라운드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또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략하고요. 청구 취지, 그 다음에 뭐뭐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을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청구 원인, 입증 방법,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이 중간에 또 뭐 하나가 빠져 있네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 접수일, 땡땡법원 기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소장이. 그럼 아까 사법 본질적 한계 두 개 얘기했죠. 구체적일 것, 법이 해석 적용 가능할 것. 행정소송법 8조 2항이죠. 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행정법을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을 준비한 사람한테는 정말 필수 조문입니다. 필수 암기 조문입니다. 8조 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제1문에 가면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에 의하면요, 사법작용은 일체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작용이 되겠죠. 아까 사법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작용이 돼요. 이 법원조직법 2조 1항 제1문 때문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사법작용인 한 행정소송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사건은 심판이 가능한 뭐야 된다? 법률상의 쟁송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법률상 쟁송이란 특정한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말해요. 그 다음에 심판이란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항상 중요한 법률 적용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분쟁을 해결하는 걸 말합니다. 이 전자, 권리 주체 간의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요거를 구체적 사건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걸 법적용의 문제라 합니다.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 사건성, 그 다음에 법적용. 이 구체적 사건성이란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권리 주체 사이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적 분쟁을 말하죠. 구체적 법률 관계, 권리 주체 사이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적 분쟁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포지티브 데피니션, 긍정적 정의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 사건성에 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의로부터 이 소극적 정의를 도출해야 됩니다. 어떤 분쟁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법률 관계가 아니거나 권리 주체 간의 분쟁이 아니거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분쟁이 아니면 이 구체적 사건성의 결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 적용이란 또 행정소송의 대상이 법률상 쟁송이 되려면 그 쟁송에 이 법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죠. 논의되는 것은 행정상 방침 규정 준수와 실현을 소송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재량행위 혹은 판단 여지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판례는 없는 겁니다. 재량행위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느냐, 특별 권력 관계에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냐, 통치행위라고 판명되면 법원에 심판할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재량행위는 법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시대 상황이 바뀌었죠. 특별 권력 관계도 특별 행정법 관계로 용어 자체가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법 적용상의 한계에 해당했던 많은 부분이 이 법 적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훈시 규정은 안 된다, 통치행위도 안 된다라는 법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영역이 있습니다. 둘만 기억하십니다. 그 중에 이 통치행위는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판례는 통치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입헌적 법치국가, 입헌적 법치국가에 입헌적 법치국가, 입헌적 법치주의 국가 다 같은 말인데요. 이 기본 원칙이 뭐냐면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 합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판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고 그 심사 등에서 제한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는데요. 요게 바로 통치행위입니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행위다? 고도의 정성을 띈 국가 작용, 국가 행위일 때만요. 그 다음에 판례는 특별 행정법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어요.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처벌이란 행정처행하는 구체적 사실과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여전한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까지가 판례 이제 끊고요. 서울교육대학 학장이 국립서울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했을 때 그 퇴학 처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교육기관인 동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주에 있는 학장의 지위가 교육 목적 실현과 학교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 집행으로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하나인 국가 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했다. 이거는 국가의 교육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어서 행정처분이 이미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분립적 한계. 이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권력분립이란 권력을 나누고 그 나누어진 권력을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게 한다. 이게 권력분립이에요. 단순하게 나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눈 것을 나뉘어진 기관에다가 별도로 하나씩 예, 배열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헌법은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준을 정하는 입법권만큼은 이제 그 기준이 법인데요. 입법부의 국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죠.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사법권은 사법부의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담당하게 하죠. 자, 다 기구를 만들어 담당. 그의 나머지 것들은 종래대로 행정부에 두었습니다. 권력 분립적 한계는 문제의식이 생긴 이유가요. 독일 행정법 제도가 음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배신당한 거예요. 그죠? 레벨슈타인의 기능적 권력 분립론,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두 개가 적용된 결과예요. 문제는 이념적 충돌이 불가피하죠. 행정작용의 본질이란 것은 법 집행작용을 통한 공익실현작용입니다. 행정 담당자는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공익실현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타당한 것인지를 다른 권력보다 먼저 판단해요. 만약 해야만 하는 작용이라고 판단한다면 수많은 수단들 중에서 어떤 수단을 채택하여 그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수단을 선택하여 그 작용을 할 것인가. 다른 권력보다 먼저 판단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수단이 선택되어 실행돼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떤 용어로 보냐면 행정청의 제일차적 판단권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듣게 돼요. 행정청이 제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하는 것이 음행 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원이 그 판단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행정소법에 이러한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소송법은 절차법에 해당하죠. 절차 법정주의의 대상이죠. 따라서 음행소송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을 행정소송법 제3조, 즉 행정소송의 종류조항과 제4조 항고소송의 종류조항에서 소송의 종류로서 언급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판례 언급을 볼까요? 음행소송. 자, 여기가 청구취지 1번이에요. 이렇게 써졌어요. 검사에게 압수물 한 번을 이행하라 라고 청구취지 1번을 쓰는 것을 청구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니 판례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음행소송이다. 이것은. 그렇다면 이거는 적법하냐 부적법하냐,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적법하다라고 아예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예방적 부작위 소송입니다. 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청구취지에 써놓은 거예요. 아까 그런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큰 틀의 레고판 요거를 만들어내는데 하등 이상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 뵙겠습니다.